한 주간의 IT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24일 방송이고요. 예,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애플이 지난주에 미국 최초로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와 비결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사는 없었다. 이것은 하드웨어 회사인가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자, 요것만 봐도 대충 힌트가 있으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시총 2조 애플의 그 무서운 변신, 이제는 서비스 회사, 조선일보의 기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애플 시총 2조 달러는 얼마나 큰 규모일까? KBS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수많은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애플이 역사의 한 획을 또 그었습니다. 미국 증시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인데요. 세계 최초는 아니라고 해요. 미국 최초라고 하는데 세계 최초는 참고로 사우디 증시에 상장된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지난해 12월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람코 주가가 떨어지면서 2조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8월 21일 현재 세계적으로는 2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애플이 유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2조 달러, 뭐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370조 원. 네, 뭐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뭐 숫자일 뿐이고 이게 뭐 전혀 실감이 안 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S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KBS 기사에 나온 인포그래픽을 제가 좀 인용을 할 건데요. 네, 이게 정말 잘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을 전체 다 합쳐도요. 그 시총이 1851조라고 해요. 근데 애플의 2370조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을 다 합쳐도 애플 한 회사의 시총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엄청난 숫자고요. 자, 또 하나 삼성전자의 333조 시총 대비하면 애플의 시총은 7배가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 512조 정도인데 이 예산 규모의 4배 숫자, 4배가 되는 숫자죠. 자,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 하나를 매각을 하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자, 국가들의 GDP랑도 또 비교를 했습니다. KBS 기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들의 GDP가 쭉 나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애플의 기업 가치 시총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전 세계 7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이에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국가였다면 당연히 G7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수준이죠. 기업 하나가, 그죠? 기업 하나가 국가 전체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의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대단하죠, 그죠? 이 KBS가 아주 잘 만들어준 그런 인포그래픽을 인용하는 김에 요 얘기의 흐름이랑은 조금 안 맞지만 하나를 더 인용을 해보면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는 누구냐? 누가 달려오고 있느냐? 그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6천억대로 달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막 이제 1조를 간 넘었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직은 좀 멀리 있는 그러나 어쨌든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의 탑5는 전부 다 IT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좀 이제 실감이 좀 되시나요? 그죠? 자, 애플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창업한 지는 44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산의 위기를 겪은 지는 약 한 23년, 그러니까 1997년에 파산이 될 거다. 뭐 이런 위기설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주가가 1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샀던 분들이라면 뭐 엄청나게 대박을 맞았겠죠. 그죠? 몇백 배에 달하는 대박을 맞았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시총이 1조를 넘은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시총 1조를 넘었는데 2년 뒤에 바로 2배가 되는 2조를 넘어버리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고 했죠.
자, 2011년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에요. 사실 주변에서는 애플의 전망이 이제 어둡다. 뭐 이제 누가 혁신을 하겠느냐. 저기는 이제 뭐 동력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잡스 사망 이후에 사실 혁신이 없다는 비난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혁신도 없이 어떻게 애플은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뉴욕타임즈는요, 지난 2년간 별다른 새 사업 없이 시총을 2배로 불린 건 놀라운 일이다라는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칭찬인지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혁신도 없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자, 여러 언론들과 그리고 증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자, 보니까요. 첫 번째는 팀 쿡의 관리형 리더십, 그러니까 관리를 잘했다 이거죠. 혁신보다는 뭐 관리를 잘했다. 관리를 잘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수익성에 신경을 썼을 거고 그만큼 수익성이 올라가서 주주 가치를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앱스토어, 애플 뮤직 등 서비스 부문을 강화했다. 10년 전에는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5%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23%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까지도 많이 바꿔놓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서비스 부문에 강화를 많이 했다. 세 번째는 중국 시장 진출 등등 뭐 해외 진출을 강화했다. 네 번째는 코로나 수혜주다. 다섯 번째는 가을에 출시될 5G 폰이 슈퍼사이클을 만들 거다. 이게 뭐냐면 5G 폰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기존의 애플 유저들이 이번에 이 폰이 나오면은 대거 기기를 교체할 거다. 뭐 이렇게 또 예상을 시장에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음 달로 예고되어 있는 액면 분할, 주식의 액면을 4분의 1로 분할하는 하나의 주식이 네개가 되는 그런 식의 액면 분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업적인 부분이죠. 대부분, 그죠? 뭐 제품이나 뭐 이런 것의 혁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팀 쿡의 전략과 전술의 승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거를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거대한 성장은요, 결국은 아주 탄탄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순히 뭐 몇 년간의 전략이나 뭐 아주 얕은 전술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펀더멘탈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바로 UX와 제품 및 서비스의 완결성, 그러니까 뭘 만들더라도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드는 그런 완결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자니 복잡해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 애플은 창업 초기부터 아주 독창적이고, 그죠? 독특하고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 뭐 UX 이런 걸로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제품 자체 하드웨어도 굉장히 완결성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자의 충성도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애플은 과감하게도 이 충성도를 베이스로 해서 수직 계열화를 결국은 이제 시도를 하고 만들어 갑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스티브 잡스는 애초에 그냥 이거를 아예 염두에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충성도가 올라갔고 이 충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겠죠. 수직 계열화를 하다 보니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이런 쪽으로도 다 이제 펼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도 역시 다 성공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진화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서비스의 고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서비스 자체도 마치 제품과 마찬가지로 완결성이 올라가는 애플 거 써보면 실제로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완결성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의 충성도 제고를 낳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순환 고리가 눈에 보이시죠? 예,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된 것이 저는 이게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아주 단단한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펀더멘탈의 가장 첫 번째 단추,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UX와 완결성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MS도 구글도 사실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 수직 계열화를 꿈꾸지 않는 사업자는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 유저를 다 묶어두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MS나 구글은 실제로 하드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 여러 가지 로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사실 애플이 해낸 것이죠. iOS라고 하는 OS를 하나 중심에 딱 놓고 전후방의 밸류 체인을 장악해 왔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MS도 구글도 아마존도 사실 뭐 나름대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들은 수직 계열화에 실패를 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UX와 제품의 완결성에서 나온 아주 첫 단추부터 다른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디자인을 포함한 UX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MS가 만든 윈도우라는 거를 뭐 매일매일 쓰죠. 그죠? 매일매일 쓰고 뭐 엄청나게 쓰고 그다음에 구글의 검색도 엄청나게 하고 뭐 아마존에서 쇼핑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사실은 이 회사들이 주는, 이 서비스들이 주는 일종의 그 기능적인 베너핏,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가 주는, 그걸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베너핏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어떤 편의성, 뭐 편리함, 아니면 그 기능이 주는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 이런 거죠. 그죠? 그 기능이 나한테 만족도를 주니 나도 그냥 그 기능이 좋고 약간 이런 정도인 거죠. 자, 근데 애플은요, 그 베너핏을 주는 것, 기능적인 베너핏을 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저와의 인터페이스를 장악을 했습니다. 유저와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프로토콜, 뭐 디자인, 그리고 또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뭐 화면을 넘기고 위로 아래로 올리고 그런 그 방식과 뭐 표현 방식과 그런 느낌 또 그런 동작하는 그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애플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유저들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아, 이건 딱 애플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다른 서비스나 회사들과는 차별되도록. 그래서 제가 장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애플이 억지로 뭘 장악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유저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장악이 된 거예요. 그들의 생태계 안에 그냥 뭐 풍덩 빠지게 된 거죠. 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는 늘 화제의 중심이죠. 그죠? 지금도 뭐 제품 나온다 하면 뭐 엄청나게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과 서비스라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기능, 뭐 이런 것들 넘어서 사실 사용 경험, UX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어떤 회사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자, MS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MS는 윈도우의 새 버전이 막 나옵니다. 뭐, 7 쓰다가 뭐, 10 나오고 뭐 어쩌고 하면 뭐 이게 저는 윈도우 10 나왔을 때 막 진짜 PC를 버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사용이 어떻게 보면 막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뭔가 그죠? 뭐 뭔가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됐고 되게 좋아지고 이제 깔끔하고 뭔가 부드러워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뭔가 좀 여전히 이게 뭔가 기계 같은 느낌? 예. 뭐 조금 과장하면 그냥 좀 PDA가 여전히 되게 좋아진 것 같은 아마 PDA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끼리 뭐 안드로이드 쓰다가 뭐 애플로는 넘어오지만 뭐 그 반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죠. 이게 다 이제 결국은 UX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만큼 애플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주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UX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애플이 아주 과감하게 하드웨어에서 플랫폼으로, 플랫폼에서 또 서비스로,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와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또 다른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뭐 애플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 애플 TV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태계 자체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시도들, 새로운 형태의 수직 계열화겠죠, 그죠? 이제는 뭐 PC에 대한 수직 계열화, 뭐 스마트폰에 대한 수직 계열화 넘어서 이제 자동차, 뭐 TV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또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과감한 그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생태계의 장악,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사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평준화가 되죠. 뭐 잘 되는 게 나오면 금방 또 카피하고 보면 기능이나 뭐 디자인이나 심지어는 뭐 사용성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커머더타이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금 시대라는 것은 결국 UX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 이런 게임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애플의 승리는 바로 이 UX의 장악 거기에 있다. 그것도 심지어 다른 경쟁사들이 이런 데 신경 쓰기 전에 다른 경쟁사들 다 하드웨어 만드는데 막 신경 쓰고 이럴 때 아주 일찌감치 이런 UX를 장악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런 거대한 성장을 만들어낸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팀 쿡이 참 복이 많죠, 그죠? 예, 잡스가 만들어 놓은 아주 탄탄한 회사를 잘 물려받아서 뭐말 그대로 그냥 차려진 밥상 아주 열심히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팀쿡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서비스 부문의 매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펀더멘탈은 아주 잘 이어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물론 이 잡스가 만들어 놓은 UX빨, 그죠? 이 UX빨도 사실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자면 하여튼 뭐 10년 좀 넘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영원하진 않겠죠. 안드로이드도 많이 따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팀 쿡에게는 여전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짐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애플이 경쟁자들을 어떻게 과연 따돌릴 것인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펀더멘탈리 따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 계속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good to great 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남들보다 먼저 이 사용자의 경험을 장악하는 데에 있다.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 애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자체, 서비스 자체도 아주 완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보면 정말 뭐랄까요? 완벽주의자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주 잘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서 남들보다 먼저 사용자의 경험을 장악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근데 스타트업은 저는 오히려 더더욱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는 바로 차별화와 혁신성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자, ITC 위클리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뭐 볼까 고민? 셔플 버튼 나왔다. 한국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셔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은 컨텐츠를 무작위로 재생해주는 뭐 일종의 세렌디피티라고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보면 그런 매력이 있죠, 그죠? 채널을 막 넘기는 매력, 넘기면서 그냥 대충 머리 비우고 막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어떤 컨텐츠가 걸리죠.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험들.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넷플릭스가 약간은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뭐랄까요? 머물러 있는 시간들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죠? 듀레이션 타임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충성도도 높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재밌기 때문에 뭐 앞에서 얘기했던 UX랑 또 다 연결되는 얘기네요. 지금 보니까 셔플 버튼이라는 시도가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NC소프트가 엔터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대표에는 김택진 동생 김택헌 씨가 선임됐다라는 것이고요. 어, 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IT 기술을 결합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아시죠? NC소프트가 NC가 넥스트 시네마의 약자입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만큼 원래 김택진 택진이 형이 이렇게 뭐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관심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능가하는 뭔가를 만들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NC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생을 안 칠 정도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으니 뭐 이거는 뭐 패밀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힘을 줘서 하지 않을까 싶고 IT랑 결합을 하신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해볼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가을이 오면서 태풍도 오고
감기도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주에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